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네. 저희 메시지로 네. 안승찬 기자의 진행이 매우 훌륭해졌다고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네. 네. 그 저도 봤습니다. 속 좁은 2%가 네.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별로 진행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치월장이라고 했던가 장족의 발전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좀 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예. 저도 칭찬받고 싶은데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라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오늘은 예. 김현장이 출동하는 날입니다. 장순원 기자, 김상원 기자가 네. 나오실 건데요. 예. 장순원 기자는 부동산. 뭘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네. 방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는지 예. 이 얘기해드릴 거고요. 예. 김상원 기자는 전기요금을 우리나라가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자리 떠안고 가려고 했다가 예. 뭐 오래 떠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일단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는데요. 예. 어떤 내용 들어와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산업용 전기요금 올린 게 예. 가정용 전기요금 올리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기자와 훌륭한 진행자 안승찬 기자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장순원 기자 소개 안 해줍니까? 네. 네. 뭐 이제 제가 별로 진행에 관여. 딴 생각하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장순원 기자님은 이제 취재를 그냥 본인 성에 차는 수준에서 한 70%만 해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뭐 세상을 뒤집어 놓고 네, 네. 지금 GTX 다 멈췄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국 곳곳에서 막 GTX 지나가는 곳마다 시위가 벌어져서 아무리 취재도 좋지만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또 안 낼 수도 없어서 냈잖아요. 숨겼어야 되는데. 네. 장순원 기자 탓으로 GTX가 안 되면 이건 장순원 기자. 그거 탓이다. GTX 안 되면 집값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GTX가 제가 제일 바라는 교통수단입니다. 저희 동네로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순원 기자 동네로 GTX가 안 오니 돌리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로. 와, 진짜 너무한데. GTX를 막기 위한. 이야, 야, 진짜 큰 프로젝트가 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남 근처에 사시나요? 그런데 예. 네, 막 예. GTX가 들어올 때쯤이면 아마 자율주행차도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뭐 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뭐 일단 방안을 내놨고 이게 법을 바꾸는 거라서 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긴 되는데 일단 정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집값과 비교했을 때 초과 수익이 한 3천만 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그 수익의 절반을 최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네. 뭐 이렇게 걷어서 도로나 학교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재건축이 되면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해서 예. 사실은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예. 좀 보여주세요. 예, 크게 이제 네.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고 예. 하나는 이제 개인별로 적용되는 변화인데요. 예. 먼저 이제 부담금을 적용하는 기준선과 구간이 좀 바뀝니다. 현재는 초과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이 재건축 부과하는 부담금을 건데. 부과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일 때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 부과 구간도 현재는 이제 2천만 원 뛸 때마다 그 요율이 10% 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7천만 원이 뛸 때마다 10% 포인트가 뛰어서 올라가는 게 더디게 올라간다. 네, 지금은 최고 이제 이익이 1억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최고 50%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최고 요율이 3억 8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이 50%를 적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구간이 넓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기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이제 용적률을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예.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 수익으로 잡혀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이제 작용을 했거든요. 그게 조금 바뀌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장 10년간 이제 쌓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환수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추진위가 아니라 조합이 설립된 네, 이후에 네, 조합 설립된 이후에 이제 늘어난 이익만큼만 부담금을 떼가겠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설명을 안 드렸다. 그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네. 최장 10년을 보유하면 감면해 준다. 내야 되는 부담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이런 제도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일 영향이 큰 게 뭡니까 저 중에서? 아무래도 부과 기준 그 현실화겠죠. 그러니까 1억 그 지금은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예. 1억 원 올렸고, 이상으로. 네, 요율도 좀 이제 벌렸고 그거랑 이제 강남권 같은 데서는 그 조합 추진위 시점에서 부과하느냐 그 조합 설립 시점에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가 음마아파트잖아요. 예. 음마아파트는 지금 2003년부터 조합 추진위가 설립이 돼 있어요. 굉장히 일찍. 네. 아. 근데 아직까지 조합은 설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추진 시점이 조합 추진위 설립 시점으로 하면 과거부터 옳은 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바뀌면서 아. 지금까지 왜 최근 뭐 2015년, 16년부터 최근 가파르게 막 두어 배씩 올랐는데 그 상승분이 이제 부담금에서 빠질 수가 있으니 뭐 그런 재건축 단지들은 꽤 환영할 만한 변화죠. 네. 지금부터는 내릴 일만 남았지 당분간. 네. 이렇다면 지금 빨리 조합 설립하고 네. 후다닥 진행을 하면 네. 오히려 내리니까 그렇죠. 네. 내릴 게 없고 낼 네. 게 없다는 거죠. 어. 상승분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다. 네. 조금 예를 들면 그 차익이 1억 원 미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낼 것 같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네. 1억 원으로 상향되니까 네. 이제 환수금이 없어지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 제도 개편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 크지 않았던 동네들 있잖아요. 뭐 네. 지방이라든지 음. 서울 외곽이라든지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부담금이 많이 낮아진 건 맞아요. 예. 한 80여 군데가 지금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이제 예정액이 통보가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40여 곳은 아예 이제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아. 이번에 이 제도가 만약에 정말로 도입이 이제 되면 도입이 되면 없어지는 거고. 부담금이 없어지는 거고 예. 과거에는 뭐 1억 원이 넘는 곳이 한 19곳 이상이 됐거든요. 부담금을 1억 원 이상 내야 되는 곳이. 예. 근데 이번에 이게 개편되는 방안이 적용되면 그게 한 5곳으로 팍 줄어들고 그것도 이제 서울 지역만 이 부담금 1억이 넘는 곳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우리가 재건축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이제 서울 뭐 주요 입지잖아요. 예. 뭐 서울의 도심부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새 아파트가 빨리빨리 공급되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그 수요도 좀 맞출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지역의 어떤 재건축이 되느냐를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네. 이번 변화로 그런 쪽에 어떤 재건축을 좀 촉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별로 많이 줄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실제로 이게 개편되면 부담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예.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네. 예. 보여드릴게요. 음흠. 이제 뭐 좀 복잡한데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이건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예. 이게 지방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권에 네. 요 단지가 F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한 6억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금이 2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개시 시점을 조정해서 그 원래는 여기가 2009년에 조합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밝히지 않는데 네. 강남 쪽에 방배동 쪽에 한 아파트로 추정이 돼요. 예. 거기 아파트는 이제 2009년에 추진위가 설립됐고 17년 말에 조합이 설립됐거든요. 아, 그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거기도. 네, 차이도 크고 그 조합 설립 시점이 급등한 시점의 중간 정도니까 그 급등한 앞쪽에 급등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부담금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빠지고. 세이브가 되고 예. 공공기여 감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임대주택으로 이제 SH 같은데 내놓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SH가 이제 사가는 구조거든요. 예. 그게 분양 수익으로 잡혀서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또 계산이 되고 예. 그로 인해서 부담금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아하.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한 2,600만 원이 줄어서 원래는 지금 제도에서는 2억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저 F 단지가 제도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한 7,400만 원만 내면 되도록 이렇게 바뀌고 예. 게다가 이제 왜 10년 장기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할인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 절반까지 할인이 되니까 뭐 가장 많이 할인된 경우는 2억 8천 내야 됐던 이제 1주택자가 이제 제도가 바뀌면 4천만 원만 내면 되는 아, 조금 많이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죠. 저런 데는 영향이 있고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한 4천만 원은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다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데가 한강 한강맨션이잖아요. 네. 지금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7억 얼마 나왔다는 한강 예. 맨션이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정액이 예. 7억 7천만 원이에요. 한강 네. 맨션 같은 경우에. 근데 제도가 개편되면 한 6억 5천 한 1억 원 정도 이제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줄긴 합니다. 한 10여 프로 이상 줄긴 하는데 저 6억 원을 내고 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합원분들이 이거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저게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반값 반으로 줄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반영 안 된 거죠? 그건 반영이 안 됐고 예. 기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그 부과되는 게 1인당 6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년 내 내가 장기 보유하고 보유했다. 있다. 1주택자로 네. 그러면 저기서 50%가 할인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4만 할인되고. 몇천만 원이 뭐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예. 거고 그건 네. 뺀 거고 네. 앞서서 보여주었던 좀 싼 단지들도 네. 그거는 반영 안 한 정도입니까? 반영하면 더 싸집니까? 아니 아니면- 아까 전에 아까 보여드린 반영했던 것 같아요.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네. 거는 반영한 거고 네. 예. 여기 보시면 공공기여 감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오른쪽에 장기 보유 감면까지 네. 넣은 아,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내야 되는 금액인데 네. 그 뒤에 이제 개인별로 할인되는 게 적용이 되면 저 뒤쪽으로 장기 보유 가서 감면까지 하면 네. 네. 그러면 10%있을 때 50% 하면 네. 많게는 90%, 뭐 한 70%, 80% 정도 할인이 되더라. 많이 깎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종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는 그런 할인율도 다 적용해서 다 적용한 거고, 보여주고 네. 저건 다 적용한 별로 거고. 안 줄어드는데로 할 거면 할인율 하나도 안 줄여서 보여주고 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러나 아니, 비싼 아파트, 네.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혜택이 별로 없고 네. 부담금이 그리 많지 않았던 네. 단지들은 오히려 없어지거나 혜택이 네. 꽤 많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부 자료도 저게 사실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 그림인데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많이 상당히 많이 깎았다는 깎아준다는 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렇게 자료를 낸 거고요. 예. 사실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깎이잖아요. 예. 그런 건 자료에 이제 포함이 안 돼서 자료에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한 건데 물론 제가 계산한 그 한강맨션 제가 계산했고 좀 추정치예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 한 1억 정도 줄어든 건 뭘로 줄어든 겁니까? 주로 한강맨션의 경우에.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밑에 산식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앞서서는 이제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최고 50%를 떼간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요번에 이제 3억 8천만 원을 넘어가면 50%를 떼가니까 예. 그 개인당 이제 재건축 부담 초과 이익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난 거죠. 아. 그 효과가 좀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합이 201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입주가 2027년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요번에 그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바뀌면서 얻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못 받은 거죠. 아, 네. 알겠어요. 그런 게 크니까.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에서 그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기준점이 바뀌는 거는 영향이 그 큰 혜택을 거고. 상당히 많이 받은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고.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신탁 회사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개시 시점을 뭘로 하느냐 이런 것도 그거는 여쭤보고. 제가 지금 이따가 설명하실 네, 네.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아, 거라서 해봐야 됩니까? 해서 비슷-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은 할 텐데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어찌 보면 핵심은 지금까지는 대략 한 10년치의 상승률을 바탕으로 네. 주변 아파트보다 주변 주택보다 더 오른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이야라고 해서 매기는데 네. 지금은 왜 10년이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시점부터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원칙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은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음,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의 금가기 시간 순간부터 하지. 그렇지. 그때부터 재건축에 기미가 있었어. 내지는 네. 우리 아파트 재건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 말을 누가 했다. 어. 그럼 그 시점부터야. 뭘 어떻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그때부터 하니까 대략 10년 네. 뭐 정도인데 지금은 조합 설립 후 완공까지니까 네. 빨리 하면 한 5년도 된대요. 음. 물론 뭐 네. 잘 그렇게 안 되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5년 만에 되면 그 5년치의 상승분만 네.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서 할 테니까 네. 꽤 이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 떨면서 재건축 추진하느냐에 예. 네. 따라서도 달라지고 네.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쁜 제도인 것이 한 5년 걸린다고 칩시다. 예. 그럼 아파트 가격은 쭉 이렇게 올리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이러갔다 갈 거잖아요. 네. 결국 내가 산 시점, 음. 매수한 시점, 중간에 재건축, 음. 매도한 시점이 이렇게 있으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차익은 양도세를 이미 냅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이 이렇게 가파른 기간 동안 재건축이 진행되면 많이 초과금으로 내고. 많이 내고 어. 똑같은 5년인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우연히 재건축을 하면 안 내고 결국은 길게 보면 오를 건 결국은 다 오르잖아요.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이렇다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결국은 똑같은데 어느 기간 동안 재건축을 했느냐는 이유로 이렇게 누구는 부담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이 제도가 작동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안 될 때는 예. 이럴 때는 재건축이 잘 됩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돈을 그러나 내더라도 많이 낸다. 아니, 잘 된다. 이럴 때는 아파트 경기가 좋으니까 야 우리도 으쌰으쌰 빨리 재건축 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재건축이 되는데 재초안 때문에 안 되고 예. 예. 이럴 때는 재초안은 없어지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 계속 안 되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남겨두고 그러면 원래 그 처음에 이 새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초안을 없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그런 않았어요? 얘기는 아니고 공약사항에서도 합리화를 합리화한다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없애는 건 아니었고 원희룡 장관도 이제 취임한 다음에 없앤다는 얘기는 안 했고 예. 제도는 유지한다. 어. 다만 이제 합리적으로 좀 바꾼다. 이게 기조였고 요번에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죠. 그 뭐 많은 거 바뀐 거 중에 요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네. 이게 그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그 비용을 사실 지금은 재건축 이익으로 잡고 있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는 좀 빼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실제로는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서울에서 이제 3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준 용적률이랑 뭐 허용 용적률이랑 상한 용적률이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용적률을 높이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거를 하냐면은 그 용적률을 최대한 법정 용적률 한 300%까지 해줄 테니까 예. 그 중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라라는 제도를 거의 지금 활용을 해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늘려줄 테니까 임대주택 반드시 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250 원래는 25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한 28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는 이제 분양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15% 정도는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형식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은 그냥 받아요. 기부 체납을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는데 그 아파트 건물은 그 SH가 그걸 사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표준 건축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건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평당으로 치면 한 3,4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돈만 하고 받아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평대 임대주택을 한 채를 이제 SH가 사갈 때는 뭐 많이 줘봐야 1억 안팎만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그 분양 뭐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 물량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큰 포션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예전에는 이게 분양 수익으로 잡혔던 게 이제 빠지니까 나중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이 좀 줄고 그로 인해서 부담금도 좀 내려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그 한강맨션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게 원래는 7억 7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6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임대 매각 수익이 50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원래 이 7억 7천만 원을 계산할 때 여기서 이제 500억을 제외하니까 전체적인 그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도 좀 줄어들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 임대주택을 매각 수익에서 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긴 한 겁니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뭐 정말 전체적으로? 케바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마아파트 같은 데는 뭐 꽤 좋아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음마아파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은 그 혜택이 없잖아요. 그 할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좀 줄어들긴 해도 부담금은 온전히 내야 되고 1주택자들은 더 많이 줄어드니까 뭐 좋아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아직도 반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지별로도 되게 희비가 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게 그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포에 되게 유명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반포주공 뭐 1, 2, 4주구가 있고 여기는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받아서 여기는 부담금을 안 내요. 근데 요 아래는 그걸 못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들은 지금 한 7, 80억씩 하거든요. 근데 부담금이 0이고 여기는 지금 일단 예정액만 한 4억 정도 통보를 받았어요. 물론 요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좀 줄긴 하겠죠. 근데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내야 돼? 저 앞단지는 안 내는데. 뭐 이런 반발이 터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 폐지가 맞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금을 아직도 남겨두느냐 깎아줬지만 뭐 이런 여론도 사실 강남권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네, 라는 분위기입니다. 야, 그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의 중요한 걸림돌. 사실 출발할 때는 그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담금을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 사라질 거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정권이 바뀌면서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긴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진짜 강한 걸림돌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바뀐 건 맞죠. 이번에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적은 부담은 아니겠죠. 근데 제도가 뭐 이번에 확실히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그널은 주긴 좋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아직 부담금을 2017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부과했고 과거에 이게 부담금을 거둔 적은 있어요. 2010년도에 몇백 여기가 아마 중랑구 쪽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부담금을 낸 단지들은 한 뭐 3,4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집값들이 오르면서 지금 막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단위까지 하니까 이제 내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담금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반발은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참 어렵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왜 또 나한테 그래요? 아까 전에 열내서 제가 살짝
재건축. 강의를 해드려요? 이게 네. 재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뭐 그래서 도입이 된 겁니까? 도입됐을 때는 왜 도입된 거예요? 바로 그거죠. 두 가지 착각 때문인데 하나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너무 많다. 너무 대박 난다. 너무 대박 난다. 너무 대박이 나는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이 지금 5억 이상은 42%, 10억 이상은 45%거든요. 그럼 뭐 10억 이상인데 45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아파트 가지고 10억을 넘게 벌어? 라는 생각이라면 10억 이상은 그럼 60%. 이런 식으로 소득세율을 건드렸다면 그건 맞아요. 그건 다 그거는 적용되니까. 그러면 소득세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란이 있겠으나 그냥 이러면 수긍합니다. 그럼 네. 재건축합니다. 네. 그런데 소득세율을 양도소득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 단독주택이 10억이었다가 50억 되는 사람은 40억 차익을 그냥 너는 네. 괜찮고 재건축 아파트를 10억에 샀다가 50억 된 사람은 너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똑같이 40억을 먹었는데 왜 나만 더 내야 됩니까? 네. 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아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언론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들을 징벌하라 라는 여론 때문에 그냥 그런 제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차익을 먹었으면 똑같이 과세를 하자. 그게 부족한 것 같으면 세율을 바꿔야지. 재건축 아파트로 먹은 차익에만 더 과도하게 매기는 건 그건 이상한 거다. 마녀사냥이다. 그거를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도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 바뀌고 예를 들면 그 아파트 경기가 좀 수그러들면 경기 살린다는 이유로 그 제도부터 없앨 것이다. 재건축 이번에도 많이 줄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좀 조금 이따 합시다. 세율을 건드려 놨으면 그런 얘기 못 하죠. 어차피 세율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내야 될 세금이니까. 그런 거니 그냥 그때그때 여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몇 차례 유예를 했으니까 예. 이참에 깎는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유예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아하. 야, 그거 되게 설득력 있네요. 저는 밉상으로 말해서 그렇지 듣기 불편하게 굉장히 얘기해서 설득력 그렇지 있었습니다. 설득력은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는 항상 복잡하면 늘 뭐가 문제가 설명할 생기는 수 있어야 거. 돼요. 왜 뭔가 그런지에 문제가 대해서 생기는 거. 설명하면 아 그래 그건 납득이 된다. 그거 돼야지. 이렇게 막 자꾸 덧붙이면 좀 이상해지는 건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뭐 오랜만에 2% 정확하십니다. 뭐 멋지십니다. 뭐. 야, 오늘은 별로 논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야, 역시 오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대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네. 대충 저희가 다 들은 거죠? 네,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정부안이고 이거는 예. 법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의원 입법 형식으로 그제 국회에 올라가긴 할 건데 네. 이 안을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만든 쪽이 이제 민주당 지금 야당 민주당이잖아요. 예. 여기는 여전히 뭐 부자 감세라든지 뭐 이 제도를 무력화한다든지 이런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아마 내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야가 뭐 타협을 하던가 뭐 조율을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장수는 둔촌 오늘은 둔촌이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둔촌 주공은 별일 없습니까? 네. 전화 좀 안 옵니까 요즘? 15일 다음 달 15일에 이제 총회가 열리고 예. 아마 오늘 내일쯤에 아마 상가분들이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아마 그걸 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5일 날까지 어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취재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짝 둔탁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뭐 취재를 해오면 네. 예. 취재는 하시되 항상 정무적 감각을 네.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님 이어서 김상훈 기자님이 전기요금 이야기는 그래도 좀 그러네.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네. 이놈의 부동산 이야기는 예. 조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